그날은 평범했습니다. 추석 전날 사람들로 붐비던 휴게소. 정은 씨, 애들 호두과자 좀 사온대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응, 금방 다녀올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사님, 잠깐만요. 제 아내가 안 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방송이 울렸습니다. 정한휴게소에 두고 온 물건은 없습니다. CCTV엔 아내가 카페를 나서는 장면까지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7년 동안 저는 매년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정은 씨, 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추석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02년 9월의 어느 가을날 고속도로 위에는 붉은색 승용차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작된 민족대 이동이었죠. 그해 여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외쳤던 대한민국의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아직도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보였고 라디오에서는 월드컵 특집 방송이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수원에서 출발한 여수행 고속버스 안 좌석 13번에는 이정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37살의 정은은 긴 머리를 뒤로 묶은 채 피곤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7살 난 딸 유나가 스르르 잠들어 있었고 앞좌석에는 11살 아들 지호가 게임보이를 들고 열심히 무언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남편 한도윤은 창가 쪽에 기대어 선글라스를 낀 채 조용히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40살의 도윤은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늘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정은의 손은 무심코 옆자리에 놓인 검은색 손가방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편지 봉투에는 윤호에게라는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정은은 그 편지를 이번 추석 동안 붙일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냥 찢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교통방송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에서 대전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평택 나들목 부근 시속 10km로 서행 중이고요. 정한휴게소 부근도 차량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잠시 뒤 정한휴게소에서 10분간 휴게 정차 예정입니다. 귀성하시는 운전자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버스 기사는 마이크를 들고 승객들에게 알렸습니다. 손님 여러분, 10분 뒤에 정한휴게소에 도착합니다. 10분간 정차하니까 볼일 보실 분들은 서둘러 주시고요. 정각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시간 꼭 지켜주세요. 정은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2시 15분. 딸 유나를 살며시 깨웠습니다. 유나야, 일어나. 곧 휴게소 도착한대. 유나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앞좌석의 지호는 게임보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엄마, 휴게소 가면 호두과자 사줘요? 그래, 사줄게. 근데 게임기 좀 그만하고 박 좀 봐. 눈 나빠진다. 정은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공허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정한휴게소로 들어섰습니다. 주차장은 이미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귀성길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사람들은 우르르 휴게소 건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남편 도윤도 선글라스를 벗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은 씨, 애들 데리고 먼저 내려요. 나는 담배 한 대 피우고 올게. 알았어요. 지호야, 아빠 따라가. 가족들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휴게소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명절 귀성길 특유의 들뜬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가는 설렘, 가족을 만나는 기쁨, 그런 감정들이 휴게소 곳곳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은의 얼굴에는 그런 설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유나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매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버스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10분이면 되죠? 네, 2시 30분 정각에 출발합니다. 늦으시면 안 돼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들과 함께 자판기 앞으로 갔습니다. 지호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입가에도 잔주름이 보였습니다. 37이라는 나이가 갑자기 실감났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지? 정은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딸 유나는 엄마 옆에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손가방을 열어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가방 속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호에게라고 적힌 그 편지. 정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낡은 폴더폰을 꺼내보니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윤호였습니다. 정은의 손이 순간 떨렸습니다. 7년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첫사랑,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그 이름. 문자를 열었습니다. 정은아, 나 윤호야. 나도 지금 이 휴게소에 있어. 정한 휴게소. 잠깐만 볼 수 있을까? 카페에서 기다릴게. 정은은 핸드폰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정은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 속 문자 메시지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호.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7년 전, 아니 정확히는 7년 반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직을 준비하던 시절, 음악을 하겠다며 기타 하나 들고 홍대 앞을 떠돌던 윤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나가요? 딸 유나의 목소리에 정은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명절 특유의 분주함이 느껴졌습니다. 오징어를 굽는 냄새, 호두과자 냄새, 커피 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은은 매점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카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사이 어디쯤 윤호가 앉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가면 안 돼. 그녀는 딸의 손을 더욱 꽉 잡고 매점으로 향했습니다. 매점 앞에는 남편 도윤과 아들 지호가 서 있었습니다. 지호는 양손 가득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고 도윤은 캔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호두과자 샀어요. 그리고 오징어도요. 지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잘했네. 유나 것도 샀어? 당연하죠. 도윤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출발 5분 전이네. 슬슬 가볼까요? 아, 저 잠깐만요. 제가 커피 한 잔만 사올게요. 정은은 갑자기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커피? 집에서 텀블러에 담아온 거 있잖아요. 그게 식었을 것 같아서요. 따뜻한 거 한 잔 사올게요. 금방 올게요.
정은은 남편에게 윤아의 손을 건네고 서둘러 카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도윤이 불렀습니다. 정은 씨, 빨리요. 버스 놓치면 안 돼요. 정은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금방이에요.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추석 연휴라 그런지 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은은 천천히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창가 쪽 구석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팡이가 테이블 옆에 기대어 있었고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호였습니다. 정은은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윤호는 정은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수척해진 볼, 깊어진 눈가 주름, 그리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빛. 정은아. 윤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은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카페 안은 시끄러웠지만 그들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앉아. 잠깐만. 윤호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정은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았어? 정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연이야. 나도 고향 내려가는 길이었어. 그러다가 휴게소에서 내 뒷모습을 봤어. 딸 손잡고 걸어가는 거. 한눈에 알아봤어. 지팡이는 왜? 정은이 물었습니다. 윤호는 지팡이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2년 전에 사고 났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다리를 다쳐서 이제 이거 없으면 잘 못 걸어. 미안해. 정은은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미안할 건 없어.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윤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식어버린 아메리카노였습니다. 너 행복해? 갑자기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정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냐는 질문. 그녀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윤호는 정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너 놓친 거 지금까지 후회했어. 진심이야.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가족 있어. 아이들도 있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지 마. 알아. 다 알아. 근데 내 눈빛은 아직도 그때 그대로야.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 같은 눈빛. 정은아, 넌 정말 행복해? 정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움켜쥐고 뒤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휴게소 방송이 울렸습니다. 여수행 고속버스 승객 여러분, 출발 시간입니다. 버스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은 황급히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윤호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정은을 불렀습니다. 정은아, 잠깐만.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출발하는 버스들 때문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그 사이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윤호는 지팡이를 짚고 뒤따랐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정은을 놓쳤습니다. 정은아. 윤호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은은 뒤돌아보지 않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탄 버스 번호를 찾았습니다. 13번 좌석. 여수행.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버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 자리에 세워져 있었는데 정은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한 버스가 천천히 출구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수행 버스였습니다. 잠깐만요. 기다려요. 정은은 소리치며 뛰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버스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정은은 주차장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태우고 있던 버스가 고속도로 진입로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어지는 버스를 바라보며 정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 없이 떠나가는 버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 어떡해. 정은은 중얼거리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디에요? 버스 출발했어요. 나 못 탔어요. 버스가 벌써 나갔어요. 뭐라고요? 지금 농담해요? 도윤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정은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정말로 못 탔어요. 카페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버스가 벌써 나가버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도윤이 버스 기사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아내가 못 탔어요. 잠깐만 정차해 주실 수 있나요? 기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미 고속도로 진입했는데요. 지금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음 휴게소에서 기다리시게 하세요. 도윤이 다시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정은 씨, 어쩔 수 없어요. 다음 휴게소가 어디지? 기사님, 다음 휴게소 어디예요? 천안 휴게소입니다. 30분 정도 걸립니다. 정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택시 타고 천안 휴게소로 갈게요. 정말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은은 핸드폰을 쥔 채 주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정은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호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윤호가 그녀 옆에 섰습니다. 버스 놓쳤구나. 당신 때문이에요. 정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주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정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2002년 9월의 바람은 이미 가을의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냥 너를 보고 싶었어. 윤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돌려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해서 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미 끝났잖아요. 7년 전에. 알아. 근데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나 정말.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후회했어. 그때 내가 음악을 포기하고 너랑 같이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해봤자 소용없어요. 나는 이미 다른 사람 아내고 두 아이 엄마예요. 당신도 이제 그만 잊어요. 정은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윤호에게라고 적힌 그 편지. 윤호는 그것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당신한테 보내려고 썼던 편지예요. 작년에. 근데 붙이지 못했어요. 정은은 편지를 윤호에게 건넸습니다.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윤호야, 잘 지내니? 나는 그럭저럭 살고 있어.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느껴. 근데 가끔은 생각해. 만약 그때 내가 음악을 포기하고 나랑 같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행복했을까? 아니면 지금처럼 평범하게 살았을까? 답은 없겠지. 그냥 가끔 궁금해. 이제 나도 나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이정은으로. 미안해. 이런 편지 써서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기 힘들어서. 잘 지내. 정은이가. 윤호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은아, 나랑 같이 가자. 뭐라고요? 정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윤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 차 저기 있어. 너 천안 휴게소까지 데려다 줄게. 가는 길에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했잖아. 7년 전에. 정은은 망설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것과 윤호의 차를 타고 가는 것. 어느 쪽이 맞는 선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윤호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분만이에요. 천안 휴게소까지만. 정은이 말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30분만. 두 사람은 주차장 끝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윤호의 차는 낡은 흰색 소나타였습니다. 차체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뒷범퍼는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윤호는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로 향했습니다. 정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안휴게소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1990년대의 발라드. 윤호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기억나? 윤호가 물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기타 치면서 불러주던 노래잖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윤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는 끝없이 이어진 도로가 보였습니다. 정은은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45분. 천안 휴게소까지는 30분. 그곳에서 가족을 만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몰랐습니다. 이 30분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윤호의 차는 고속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귀성 차량들 때문에 속도는 시속 60km 정도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호 역시 운전대를 잡은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가다가 윤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아, 너 정말 행복해?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돌려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자꾸 그걸 물어요? 그냥 내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대학 때 너는 항상 웃고 있었잖아. 근데 오늘 본 너는 뭔가 지쳐 보였어. 정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윤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그녀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아이들은 학원에 다니느라 바쁘고 정은은 그 사이에서 그저 엄마이자 아내로만 존재했습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불행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정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요즘 매일 그런 생각해. 내가 뭘 위해 사는지. 음악한다고 기타 메고 돌아다녔는데 결국 남은 건 이 지팡이밖에 없더라. 윤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은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구나 싶었습니다. 사고는 어떻게 난 거예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윤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2년 전 겨울이었어. 공연 끝나고 오토바이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빗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어. 다리가 으스러지듯이 아팠어. 병원에서 수술하고 재활 치료받았는데 완전히 낫지는 않더라. 그때부터 지팡이 신세야. 그래도 음악은 계속하고 있어요? 아니, 그만뒀어. 다리 다치고 나니까 무대에 서는 게 힘들어졌어. 손님들 앞에서 지팡이 짚고 노래하는 게 보기 안 좋잖아. 그래서 요즘은 그냥 집에서 곡 쓰고 가끔 다른 가수들한테 팔고 그래. 정은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토록 음악을 사랑하던 윤호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정은이 말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미안할 건 없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근데 가끔은 생각해. 그때 내 말대로 음악 접고 취직했으면 어땠을까? 지금쯤 우리 결혼해서 애들 낳고 평범하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행복했을까요? 정은의 질문에 윤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도로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천안휴게소 10km 전방. 이제 1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정은아, 윤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솔직히 말할게. 오늘 너 본 거 우연이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정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윤호는 핸들을 꽉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부러 찾아온 거야. 내가 추석 연휴에 시댁 내려간다는 얘기 들었어. 공통 친구한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고속도로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혹시 널 볼 수 있을까 해서. 정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나 진짜 이상한 사람 같지? 근데 나 정말 너 보고 싶었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었어. 제대로 된 이별도 못하고 헤어졌잖아.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습니다. 윤호는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윤호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정은아, 나 정말 힘들어.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 매일 밤 술 마시면서 내 생각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은은 윤호의 어깨를 보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윤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윤호야, 우리 이제 그만 놓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우리 각자 살아야 할 삶이 있잖아요. 윤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너는 정말 날 잊었어? 정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잊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잊지 못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그녀를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남편, 아이들,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락션 소리였습니다. 정은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큰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갓길에 멈춰선 그들의 차를 향해 조심해요. 정은이 소리쳤습니다. 윤호는 황급히 시동을 걸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트럭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앞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정은은 안전벨트에 몸이 조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은은 눈을 떴습니다. 차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앞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에어백이 터져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 윤호가 핸들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호야, 윤호야. 정은이 윤호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은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거기 사람 있어요? 괜찮아요? 정은은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정은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들것에 옮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금속 촉감,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소리, 그리고 빨리요, 빨리 라고 외치는 목소리들. 모든 것이 꿈속처럼 아득했습니다. 환자 의식 있습니까? 눈 떠보세요. 누군가 정은의 눈꺼풀을 들쳐 올렸습니다. 환한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정은은 신음소리를 냈지만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다른 대원에게 말했습니다. 머리 쪽 외상 있습니다. 출혈 있고요.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 병원 가야 합니다. 남자 환자는요? 이쪽은 더 심각합니다. 의식 없고 다리 골절 의심됩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정은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흰색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정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지금 천안휴게소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겠죠. 정은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와 정은을 살폈습니다. 여기저기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CT 찍어보고 엑스레이도 찍으세요. 머리 쪽 정밀 검사 필요합니다. 신분증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다른 간호사가 정은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에는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가방이 차 밖으로 튕겨나갔던 것입니다. 남은 것은 핸드폰뿐이었는데 그것마저 액정이 깨져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신분 확인 안 됩니다. 일단 무연고 환자로 등록하고 치료부터 하세요. 의사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정은은 검사실로 옮겨졌습니다. CT 촬영을 하는 동안 그녀는 계속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을 때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검사 결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뇌진탕이 있고 측두 옆 부위에 타박상이 있습니다. 당분간 입원 관찰 필요합니다. 정은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깨끗한 흰색 시트, 소독약 냄새,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습니다. 사고가 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한편 천안휴게소에서는 도윤이 초조하게 휴게소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2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아들 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왜 안 와요? 조금만 기다려봐. 차가 막혀서 늦는 것 같아. 도윤은 아들을 달랬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은이 이렇게 연락 없이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정안휴게소에서 천안휴게소 구간에 사고 난 거 없나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오후 3시 10분경에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10km 지점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용차 한 대와 화물차 관련 사고입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상자는요? 2명 구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대전 한빛병원으로 갔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지호야, 유나야, 우리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사고 났을지도 몰라. 네, 엄마가요? 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아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은 택시를 잡아타고 대전 한빛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계속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제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접수대에서 물었습니다. 오후 3시경에 교통사고로 이송된 환자 있나요? 여자 환자요. 간호사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3층 병실에 입원 중입니다. 305호실이요. 도윤은 아이들과 함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5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정은 씨가 아니네.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환자는 없나요? 같은 사고로 온 환자요. 남자 환자 1명 더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세요. 도윤은 중환자실로 갔지만 거기에도 정은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응급실로 내려가 접수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신원 미상 환자는 없나요? 아,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한 분 계시네요. 오후 3시 15분에 들어오신 분인데 신분증이 없어서 무연고로 등록되었습니다. 지금 4층 병실에 계세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 간호사에게 물어 병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 바로 정은이었습니다. 도윤은 달려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은 씨, 정은 씨. 정은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도윤을 바라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나야, 도윤이. 당신 남편. 남편? 제가 누구죠? 정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와서 정은을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설명했습니다. 뇌진탕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2002년 9월의 그날 밤, 한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병원에서의 첫날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정은은 계속 잠에서 깨어나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도윤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고 아이들은 보호자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은은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낯선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쯤 정은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손을 들어 머리를 만져보니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깨어났습니다. 정은이 깨어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정은 씨,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정은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나 도윤이에요. 한도윤. 당신 남편이라고요. 도윤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도윤은 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해요.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래요. 우리 결혼한 지 12년 됐어요. 아이들도 둘 있고, 저기 자고 있는 애들 봐요. 지우하고 유나. 우리 자식들이에요. 정은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예쁜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아이라는 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저 아이들 엄마인가요? 그럼요. 당신이 낳고 키운 아이들이에요.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나왔습니다. 4명이 함께 찍은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정은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그 사진 속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정은의 상태를 점검하고 도윤과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단순 기억상실이 아니라 역행성 기억상실증으로 보입니다. 사고 이전의 기억들이 모두 지워진 상태입니다. 그럼 언제쯤 돌아올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며칠 안에 돌아올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병원에 와서 정은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첫 데이트했던 장소, 프로포즈했던 순간, 결혼식 날, 아이들이 태어났던 날,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은은 그 이야기들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이야기를 들을 때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은의 신체적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퇴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천천히 회복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정은을 데리고 수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12층, 그들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정은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부엌, 안방.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여자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옷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윤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툰 솜씨였습니다. 평소 정은이 해주던 음식 맛과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도윤이 억지로 밝게 말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입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슬펐습니다. 이 가족에게 미안했고 자신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엄마, 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나실 거예요. 정은은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기억을 잃었는데도 꿋꿋하게 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은은 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그날 밤 정은은 안방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도윤은 거실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정은이 불편할까봐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정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 인생은 뭐였을까? 왜 기억이 안 나는 걸까? 그때 문득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는 남자. 그 남자가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기억하려고 애쓸수록 머리가 아팠습니다. 제발 기억나게 해주세요. 정은은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얼마 안 된 시기였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은은 그 달빛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대전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윤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다리 골절이 심해 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와서 사고 경위를 물었습니다. 윤호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갓길에 차를 세웠다가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았어요. 동승자는요? 여자분이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윤호는 망설였습니다. 정은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녀가 자신의 차에 타고 있었다고 말하면 그녀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윤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히치하이킹하는 분을 태워드렸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했습니다. 윤호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정은,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무사할까요? 윤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제발. 2009년 가을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지호는 이제 18살이 되어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딸 유나는 14살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수원직 거실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그 사진 속 행복했던 모습은 이제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은은 여전히 기억을 되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변함없이 정은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아내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정은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은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호는 의젓하게 자라났습니다. 엄마의 기억상실이라는 아픔을 안고 살아온 아이는 또래보다 훨씬 성숙했습니다. 그는 동생 유나를 잘 돌봤고 아버지의 짐을 덜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혼자 방에 들어가 울곤 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유나는 사고 당시 너무 어려서 엄마의 예전 모습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지금의 엄마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친구들이 엄마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자신의 엄마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없으니까요. 2009년 9월 어느 날
정은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문득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던 기억.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순간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뭔가 기억날 것 같은데 막상 잡으려 하면 사라지는 것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지호야, 대학 원서는 다 넣었니? 네, 아빠. 어제 다 넣었어요. 어디 넣었어? 서울에 있는 대학교 몇 군데요. 공대 지원했어요. 도윤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아들 똑똑하니까 붙을 거야. 정은은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싶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11살 어린아이였는데 이제는 대학생이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정은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엄마, 유나가 불렀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 있는데 오실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정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이 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이들 잘 키워줘서. 정은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7년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내를 원망하지 않고 늘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정은은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한도윤 씨 댁 맞으시죠? 등기 우편 왔습니다. 도윤이 받아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었습니다. 뜯어보니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2002년에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민사소송 건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7년 전 그 사고. 정은을 태우고 가던 차의 운전자는 윤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고 후 경찰 조사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그때 윤호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왜 내 아내를 차에 태웠냐고. 윤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소송이라니. 도윤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정은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우편물을 가방에 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회사 끝나고 변호사 사무실 좀 들러야겠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회사 일 때문에요. 도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은에게 그 사고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일들을. 다음 날 도윤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말했습니다. 상대 측에서 운전자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하네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 후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한 손실과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겁니다. 도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과실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온 트럭 운전사가 사망해서 책임 소재가 복잡합니다. 트럭 운전사의 과실이 크긴 하지만 갓길 주차도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부인께서 그 차에 동승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혹시 두 분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나요? 도윤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7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의문이었습니다.
왜 정은은 윤호의 차에 타고 있었을까? 휴게소에서 택시를 타고 오면 되는데 왜 굳이 낯선 남자의 차를 탔을까? 도윤은 정은에게 여러 번 물어봤지만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모릅니다. 아내가 기억을 못해서요. 그럼 상대방 운전자에게 물어봐야겠네요. 재판 때 증인으로 나오실 겁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재판. 그것은 7년 전의 그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묻어두었던 진실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도윤은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뭔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은은 자신의 과거가 궁금했습니다. 사고 나기 전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행복했을까? 아니면 불행했을까? 문득 그 남자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던 남자, 윤호. 경찰 조사 때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 왜 자신을 차에 태웠을까? 정은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기억하려고 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팠습니다. 제발 기억나게 해주세요. 정은은 중얼거렸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7년 전 그날도 이렇게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정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정은과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피고석에는 윤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정은을 보았습니다. 그녀도 윤호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윤호의 눈에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정은의 눈에는 혼란과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까? 저 사람은 나에게 누구일까?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원고 측 증인 윤호 씨,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윤호는 천천히 일어나 증언대로 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윤호 씨, 사고 당일 이정은 씨가 왜 당신 차에 타고 있었습니까? 윤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제 옛 연인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학 시절의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7년 전 그날 우연히 휴게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법정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7년 동안 의심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은은 창백한 얼굴로 윤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자신의 옛 연인이라고요.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날 휴게소에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윤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다시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7년 전 헤어진 것을 후회한다고, 아직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재판장님, 저 사람이 지금 제 아내를 유혹했다는 겁니까? 재판장이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 측 증인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정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정은 씨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가족이 있다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 차에 탔습니까? 윤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정은의 떨리는 목소리,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자신이 건넨 말들. 제가 천안 휴게소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버스를 놓쳐서 가족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택시를 타려 했는데 제가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들어 정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눈빛으로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호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7년 전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정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사고는 어떻게 난 겁니까? 제가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감정이 북받쳐서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트럭이 미끄러지듯 들이받았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는 증인의 부주의한 갓길 정차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과실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트럭 운전사의 과속과 졸음운전입니다. 블랙박스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재판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양측 변호사들의 공방이 계속되었고 증거 자료들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7년 전 그날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휴정이 선언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은 정은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윤호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이정은 씨, 아니 정은 씨. 윤호가 불렀습니다. 정은은 멈춰섰습니다. 도윤은 윤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우리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윤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정은 씨를 놔줬어야 했는데 마지막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게 화가 되어 이런 일이. 정은은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저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윤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말밖에 없습니다. 도윤이 정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갑시다. 더 이상 이 사람과 할 이야기 없어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도윤을 따라 법정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윤호가 서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오자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2009년의 가을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은 씨, 그 사람 말 기억나는 것 없어요?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요?
이상하게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슴 한쪽이 답답해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과 정말 사귀었던 거예요? 저랑 만나기 전에? 정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과거를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현관에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됐어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야. 다음 주에 또 재판 있어. 그날 밤 정은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윤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떨리던 목소리, 미안하다던 말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정은은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한쪽에는 오래된 앨범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졸업사진, MT 사진,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캠퍼스 벤치에 앉아 있는 젊은 남녀. 여자는 정은이었고 남자는 윤호였습니다. 기타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윤호. 그의 어깨에 기대어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정은. 정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9995년 5월 정은과 윤호. 2009년에서 14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정은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했던 걸까? 정은은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금의 자신에게서는 볼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은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은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저 윤호 씨를 만나보고 싶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만나서 뭐 하려고요? 제 과거를 알고 싶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왜 그 사람과 헤어졌는지 알고 싶어요. 도윤은 한참을 말없이 정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같이 가겠어요. 아니에요. 저 혼자 가고 싶어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도윤은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은은 윤호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 병실 번호를 알아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윤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윤호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은이 들어오자 깜짝 놀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제가 찾아온 거예요. 정은이 말했습니다. 윤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오셨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우리 과거 이야기를요. 정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부터 말해드려야 할까요? 처음부터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왜 헤어졌는지.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9095년 봄 대학 축제에서 처음 만났던 날. 윤호가 무대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정은이 그 노래에 반해 다가왔던 순간. 함께했던 대학 시절의 추억들. 캠퍼스를 거닐며 나눴던 꿈 이야기들. 졸업 후 윤호가 음악을 하겠다며 취직을 거부했던 일. 정은이 현실을 생각하라며 설득했던 일. 그리고 결국 둘이 헤어지게 된 이야기. 정은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아팠습니다.
윤호의 이야기가 끝나자 정은이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당신을 사랑했나요? 윤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윤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은은 일어섰습니다. 고마워요. 들려주셔서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누구였는지. 정은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픈지 기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윤호와의 만남 이후 정은은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봤지만 밤만 되면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윤호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캠퍼스 벤치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던 청년. 그의 어깨에 기대어 웃던 23세 자신. 졸업 후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며 눈물 흘리던 이별의 순간. 모든 것이 낯선 이야기였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렁였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상자를 열었을 때 쏟아지는 먼지처럼 오래된 감정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한 감정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정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내가 전보다 더 많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식사 중에도 자주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걱정이 되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참고 기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 중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에는 양측 변호사들과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윤호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도윤과 정은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트럭 운전사의 과속과 졸음운전이며 피고 윤호의 갓길 정차는 부차적 과실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윤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정은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 대가로 2천만 원은 결코 비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은에게 돌려줄 수 없는 7년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윤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정은이 서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정은이 말했습니다. 윤호는 놀란 표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은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은 법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윤은 팔짱을 끼고 윤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이 얼굴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생각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지만 그 사람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아이들을 낳았다고 하지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정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 집에 속한 사람일까?
이 가족이 정말 내 가족일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윤호가 고개를 들어 정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당신을 만나고 당신이 우리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나한테도 과거가 있었구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구나. 내가 선택했던 순간들이 있었구나. 정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됐어요. 제가 왜 그날 당신 차에 탔는지. 아마도 저는 마지막으로 당신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이에요. 가족이 있는 사람이 옛 연인을 만나러 가는 게 잘못이죠. 정은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날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일상에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려고 했어요? 아이들을 버리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정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버리지 않았어요. 돌아가려고 했어요. 가족한테로, 당신한테로. 윤호 씨가 아무리 설득해도 저는 거절했어요. 그리고 천안휴게소로 가려고 했어요. 당신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정은 씨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정은은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맞아요. 하지만 저도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당신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럼 이런 일이 없었을 테니까요. 윤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평생 미안하게 살겠습니다. 정은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호에게 건넸습니다. 2천만 원 제가 낼게요. 윤호와 도윤이 동시에 놀라 정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은 씨 무슨 소리예요? 그건 저 사람이 내야 할 돈이에요. 저도 책임이 있어요. 제가 그날 그 차에 탔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제 과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윤호 씨한테 미안함도 있고 제 자신한테도 미안함이 있어요. 정은은 봉투를 윤호 앞에 놓았습니다. 이걸로 우리 끝내요. 이제 각자 살아요. 당신은 당신 인생을, 저는 제 인생을. 윤호는 봉투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윤호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정은과 도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을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윤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이별이었습니다. 7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이별. 이제야 제대로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도윤이 물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제 통장에 있던 돈이요. 결혼 전에 모아뒀던 거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저 사람 혼자 책임지게 하면 되는데. 정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과거를 사는 거예요. 기억은 없지만 그 과거는 분명 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고 싶지 않아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전대를 꽉 쥐고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현관에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다 끝났어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정은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응, 다 끝났어. 이제 우리 평범하게 살자. 그날 밤 정은은 안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윤호와 함께 찍은 대학 시절 사진.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그 사진을 찢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여러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안녕, 윤호야. 안녕, 옛날의 나. 정은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게를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이들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를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정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정은은 캠퍼스를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미소 지으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곳을 지나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지호와 유나였습니다. 정은은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이제 진짜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10년 추석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정확히 8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민족대이동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고속도로에는 끝없는 차량 행렬이 이어졌고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교통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8년 전과 비슷했지만 한 가족에게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수원을 출발한 한도윤의 차 안에는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도윤, 조수석에 앉은 정은, 뒷좌석에는 지호와 유나. 지호는 이제 19살이 되어 대학교 1학년이 되었고 유나는 15살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차 안에는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아빠, 이번에 시골 가면 할아버지가 용돈 많이 주실까요? 유나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한테 애교 부리면 주시겠지. 엄마는 할머니 뵐 때 뭐라고 인사드릴 거예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정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냐고 여쭤봐야지. 작년에 다리가 안 좋으시다고 하셨잖아. 가족의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8년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정은은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새로운 기억들이 쌓였고 그 기억들이 그녀를 이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차는 경부 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정은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도로, 익숙한 휴게소 표지판들, 그리고 문득 한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안휴게소 10km 전방. 정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8년 전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아니, 모든 것이 끝났던 곳. 정은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도 그 표지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괜찮아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한번 들러보고 싶어요. 그곳에. 정말요? 네. 제 인생이 바뀐 곳이잖아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정안휴게소로 들어섰습니다. 8년 전과 비슷하면서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물은 리모델링되어 더 깨끗해졌고 주차장은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붐비는 사람들, 호두과자 냄새, 오징어 굽는 냄새. 가족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은은 천천히 휴게소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별다른 기억이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호두과자 사요. 유나가 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은은 미소 지으며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사자. 할머니 드릴 것도 사고. 가족들은 매점으로 향했습니다. 지호는 음료수를 고르고 유나는 과자를 골랐습니다. 도윤은 커피를 샀습니다. 정은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행복이구나.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정은은 문득 카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 전 그날 윤호를 만났던 곳. 정은은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족들이 뒤따라왔습니다. 카페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한 커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8년 전에 윤호와 자신도 저랬을까요? 저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으니까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정은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 좀 했어. 무슨 생각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 도윤이 정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아내이고 좋은 엄마예요. 정은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 동안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해준 남자. 기억을 잃은 아내를 원망하지 않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준 남자. 정은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기다려줘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유나가 엄마 아빠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기다리실 거예요. 가족들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은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휴게소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안녕, 여기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안녕, 잃어버렸던 내 과거. 이제 나는 앞으로 갈 거야. 차에 올라타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정안휴게소가 뒤로 멀어졌습니다. 정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정안휴게소 부근 귀성 차량으로 정체 중입니다.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도윤이 정은을 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거기 가서. 네, 괜찮아요. 오히려 좋았어요. 이제 진짜로 끝난 것 같아요. 뭐가요? 제 과거요. 이제 진짜로 놓아준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은 미소 지으며 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뒷좌석에서 지호와 유나가 게임을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평화가 흘렀습니다. 8년 만에 찾아온 진짜 평화였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정은은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자신은 너무 오랫동안 과거에 갇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여보, 정은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네, 사랑해요. 도윤은 깜짝 놀라 정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정은이 먼저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사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정은 씨. 뒷좌석에서 윤아가 소리쳤습니다. 으악, 부끄러워. 엄마 아빠 왜 이래요? 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잖아. 엄마 아빠 사이 좋은 거. 차 안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정은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현관에 나와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달려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은과 도윤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셨어요? 그래, 잘 왔다. 애들아, 많이 컸네. 우리 지호 이제 대학생이고 윤아도 고등학생이 됐지? 할머니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은은 부엌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도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도윤은 시아버지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명절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이 평범함 속에서 자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술잔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자.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정은은 물잔을 들어 다른 사람들과 부딪혔습니다. 유리가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소리구나.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정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아, 너 많이 밝아졌다.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하는 얼굴이었는데 요즘은 편안해 보여. 정은은 손을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마음이 편해요. 다행이다. 내가 행복해야 우리 도윤이도 행복하고 애들도 행복하지.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과거에 얽매여 진짜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어른들도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은과 도윤은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시골이라 별이 잘 보였습니다. 저 별 봐요. 정말 많죠? 정은이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러게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여보, 우리 행복하죠? 정은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정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정은은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선선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정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귀에는 풀벌레 소리가 들렸고 코에는 흙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여보, 저 있잖아요. 정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비록 과거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난 8년은 기억해요. 당신이 저를 어떻게 대해줬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순간까지 왔는지, 그 모든 게 제 기억이에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은 씨,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도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도윤은 정은을 꽉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기차 같은 것이구나. 어디선가 출발해서 어디론가 가는 것. 중간에 멈추는 역들도 있고, 내려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새로 타는 사람들도 있는 것. 자신은 잠깐 길을 잃었었지만, 이제 다시 제 길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나가보니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정은은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감나무에는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고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코스모스 한 송이를 꺾어 들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에 날릴 것 같으면서도 꿋꿋하게 서 있는 꽃. 자신도 저렇구나 싶었습니다. 흔들리면서도 버티고 서 있는 사람. 집안에서 아이들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은 코스모스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8년 동안 매일 반복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마음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수저를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같이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은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아들, 딸.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과거의 기억은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유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서울 가요? 오늘 저녁에 갈 거야.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집이 그리워서요. 정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집이 그립지.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사는 곳으로. 도윤이 정은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정은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해서 잠들었고 도윤은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속도로 위에는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은은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신도 제자리를 찾았구나. 오랜 방황 끝에 돌아온 것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가 자신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라디오에서 익숙한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방향 정체 중입니다. 안전운전하시고 무사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은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의 마음에는 봄이 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봄이.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을 향해, 집을 향해,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